안보관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공작원이 중국서 체포됐는데 집에서 현금이 53억 원이다. 이게 다른 나라 공작원도 아니고 북한 공작원이니 이렇다.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해드렸는데 해적처럼 돼버린 중국의 어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 발포를 해버렸다는데요. 과연 우리와 아르헨티나는 어떻게 달랐던 것인지 어제 오늘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좀 묶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동아일보 출판국의 이정훈 편집위원도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요,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자, 치안 당국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중국 얘기인데, 어떻게 좀 체포가 된 건가요? 양원인성 단독,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공산당 간부로 알려진 사람이 집에서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그래서 구속을 했는데, 중국에서 무려 현금 3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치면 하나에 약 53억 원 가량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당량의 골드바 금괴를 압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수영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공작원 간부를 중국 당국이 중국 땅 안에서 단동 지역에서 구속했다. 이런 일은 간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공산당 간부를 구속한 일은 없었습니다. 간부를 구속한 적은 없다. 실무자들은 좀 있었을 수 있나요? 실무자들 중에서 뭐 마약 밀매를 하거나 범법행위라는 사람들은 체포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고위 간부가 구속된 일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당 소속이면 부부장급이고 군 소속이면 대외 직명으로 완스타는 됩니다. 최소한도.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고 현재 요미우리 신문에서 공작원이라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 공작원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그 당이나 군의 어떤 그 부처의 외화벌이 사업을 총책임지는 그래서 담당에 나와 있는 그런 고위 간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금이 53억 원, 중국 돈입니다. 나온 거 이게 원래 중국이 요새 은행 거래를 차단해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런 외화벌이 간부들은 이 정도는 집에 두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3차 핵실험 이후에 2013년도 2월달 이후에부터 그때부터는 완전히 은행 송금보다는 단동같이 가까운 데서 외화벌이 사업을 한 다음에 현금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 고위 간부가 직접 평양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집에 돈을 모아놨다가 이번에 걸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직이라는 것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골드바, 그러니까 금괴도 있었다 그러거든요. 역시 중국 돈 현찰과 함께 골드바, 금괴도 북한이 많이 선호하는 자산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 금괴가 북한이 만들어서 가져나갔다기보다는 북한은 저게 그냥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신도가 있는 골드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이 간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안이라든가 이 골드바는 전부 다 북한의 지하전을 수출했든가 아니면 뭐 마약 밀매를 했든가 미국의 위패를 팔아먹었다든가 하는 그런 그 방법으로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서 일단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체포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점을 두고 이제 요미우리는 해석을 좀 내놨는데요. 이정훈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수영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였다는 것, 뭔가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중국의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안전부, 국안이라 그러고 우리의 경찰은 줄여서 공공안전부, 공안이라 그러는데 그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국안과 공안이 상당히 셉니다. 과거에 우리 국정원도 단독이 아니라 심양에서 대한항공 직원으로 위장해서 가 있을 때 필요하면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한국에 압박을 가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얼핏 안 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다가 나중에 양국 관계에서 이 친구를 풀어주면서 자기네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거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그 외사 파트가 세기 때문에 국안이나 공안이 모든 블랙 요원, 화이트 요원, 그 다음에 그레이 요원들을 지켜보고 있다 의심이 되고 더군다나 이 친구는 굉장히 조국 대표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유명했으니까 단독 내에서 북한 교포들 사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잡은 거죠. 잡아놓고서는 지금 뭔가 흥정을 하는 모양인데 일본이 그걸 감을 잡고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서 딱 흘려준 거죠. 잡아라 이런 뜻이죠. 조국 대표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조국 대표라는 것이 국가대표라는 뜻인데. 국가대표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상을 봤을 때는 거죠? 적어도 부부장급은 당에서 부부장급, 에서는 적어도 완스타는 되지 않겠나 생각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해도 바로 잡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그 비리 행위들을 축적시켜 놨다가 네. 이렇게 리소행이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핵보유국이다. 전에 뭐 그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거를 표현을 딱 하니까 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해서 지금까지 축적됐던 모든 비리 그 목록을 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아마 무기징역이라 뭐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하자한 불명만 한 것이 아니고 네. 이 사람이 아마도 여기 그 북한 그 위패 그 위안화 위패, 네. 그다음에 달러 위패, 네. 그다음에 마약 밀매도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네. 마약 밀매는 중국에서 사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마약은 결국 중국인을 대상으로 팔았다는 거니까 게다가 중국 돈을 위조했다면 그건 경을 칠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국가정보원 제가 관심이 있어 많이 취재한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그 네. 정문 앞에 가보시면 오른쪽인가 왼쪽에 보국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문이에요. 네, 정문 쪽에 가면 그 보국탑 안에 밑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거기 네. 들어가면 각종 공작을 하다가 사망한 직원들의 이름이 쭉 있습니다. 네. 똑같이 미국 CIA도 들어가면 바닥에 그때 비로소 죽은 다음에 실명을 공개하죠. 근데 네. 때에 따라서 실명도 공개 안 하는데 저런 식으로 공작원들이 나가서 적지에서 잡히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간첩 혐의이기 때문에 거의 사형을 구형하거나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네. 경우에 그 친구가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데려올 때는 보통은 모든 정보를 다 자백하고 오죠. 그러면 중국은 이 친구를 놔준 대신에 더 많은 정보를 구하죠. 지금 네. 저 사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네. 중국은 지금 큰 건 하나 잡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국가 보위부를 상대로 상당히 어떤 국가 보위부나 해외 정치할 총국을 상대로 하나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지금 리수용을 압박하는 목적이라면요. 뭐 이번에 만났을 때도 우린 핵 개발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고 중국이 좀 팔을 비틀고 싶을 때 좀 당해줘야 좀 이 마음에 들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소행이 가서 네. 적어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뭐 핵 동결이라든가 그 뭐 이런 정도의 그다음에 또 육자회담 참여라든가 이런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전혀 중국의 의도에 맞지 않는 소리만 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공을 하고 있고 네. 반드시 길을 꺾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 그 김정은도 그 핵 개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네. 약간 북한과 중국과 네. 길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고 뭔가 좀 일침을 놔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정은은 굴하지 않고 거기에 네. 대해서 묘하게도요. 오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광종합대학을 방문해가지고 네. 핵 개발을 계속해서 강조한다는 그 통신 내용을 보도를 네. 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과 어느 정도의 연관관계나 있는 건 아닌지 시진핑이 네.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김정은은 난 그래도 못 듣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되받은 게 아닌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른 소식 하나 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태양절, 광명성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를 다 뭔가 좀 거창한 거 하나씩 붙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도 뭐 하나 붙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확인이 100% 된 건 아직 아닌 거죠. 그렇죠. 아직은 뭐 100%된 건 아닌데요. 네.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이 은하절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추정을 하는 것이, 네. 할아버지는 태양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김정일이는, 네. 광명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광명성은, 네. 이게 북한에서는, 어떤 북한이라는 이 조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별이다. 이런 뜻에서 광명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북극성 같은 그 역할을 한다 그 뜻이죠. 그런 별로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 고대에는 우리 이 광명성이 네. 달일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김일성이는 태양, 달, 그리고 아들 김정은이는 네. 별이죠. 은하수는 별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로 해서 네. 이렇게 자기네 그 3대를 이렇게 뭐랄까 상징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은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네. 과거에 은하 로켓을 가지고 광명성 인공위성을 쏘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들인 김정은이가 네. 자기 아버지인 광명성을 광명성을 쏴 올렸다. 이런 네.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은하절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은하 3호 이런 것처럼 이제 저렇게 장거리 로켓 발사할 때 은하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이정훈 의원, 뭐 은하 과학자거리 등 은하를 표현한 말들이 부쩍 많이 등장한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근데 뭐 자기 마음대로 짓는 걸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더 좋은 것도 있을 텐데 근데 은하수는 별이 너무 많아서 별이 별로 밝지가 않은데 덩어리로 네. 해서 반짝반짝하는 건데 그리고
밤에 불을 많이 켜놓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잘못 찍은 것 같은데. 네. 자, 실제로 저렇게 광명설이란 성이란 것을 과거에 김정일 체제 때 활용한 무슨 거리도 만들고 그랬었습니까? 이렇게 은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김정일 시대에 광명성 뭐 거리라든가 이런 거 쓴 적이 전혀 없고요. 네. 근데 김정은 시대에 은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조금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은하수 관현악단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2009년도 5월달에 만들어졌지만 그때가 이제 김정은이가 2009년 1월부터 자식 후계자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김정은이가 했다고도 평가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됐지만 김정은이 사실상 세습체제가 내부적으로 공지된 게 2009년 초인데 1월입니다. 그해 은하수 관현악단이 만들어졌다. 역시 철저하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해상에 있는 중국 어선 지난주 금요일 저희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지열 변호사, 그 후에 좀 달라졌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 전 11일에 지난 4월 16일부터 넘어왔던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 해경들에게 단속을 했었는데요. 무려 1km를 NLL 쪽으로 북쪽으로 가다가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북한, 중국산 배들을 보게 되면요. 선실을 다 쇠창살로 다 둘둘둘 말고 있습니다. 그게 왜 말고 있냐면 자기네들을 어떻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경에서 단속을 해서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럼 아예 선실을 다 밀폐해버리고 그 안에서 해경들을 태운 채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일이 벌어진 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14명을 단속한 해경 기동대원을 태운 채 NLL 북쪽으로 1km나 도주를 하다가 결국엔 물론 최종적으로 단속이 되긴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체포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섰는데 그 배가 통째로 북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렇죠. 북쪽으로 도주한 거죠. 지금 중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저 어선들을 생계형으로 보셔야 됩니다. 생계형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 사람들은 한번 출항을 하게 되면은 만선이 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자기는 자꾸 중간에 모선이 와서 고기를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장처럼 계속 몇 달씩 떠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식량 보급 받아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면 저게 돈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돈을 건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우리 해경이 타면은 해경대원을 태우고 그냥 도주해버린 거죠. 그럼 이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데 이런 사태까지 갔는데 지금 우리는 상당히 물렁하게 대응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짜를 보면요. 이 문제가 된 이 중국 배, 중국 랴오닝성의 둥강이라는 데에서 출항한 것이 벌써 2달 전이거든요. 2달 이상 불법 조업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별로 손을 못 댄 거네요. 네, 저 둥강이 제가 우리 한자로는 어제 얘기했던 동항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담동 옆에 가면 거기 아주 벌떼처럼 아주 다 썩은 배들이 있는데 그 배들이 와서 2달, 석 달간 조업을 하면서 불법을 해도 우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보십시오. 4월 16일 날 둥강을 떠났고요. 자, 출항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달권 이쪽 바다에서 하다가 11일 날 내려왔고 우리가 하는데 14명 태우고 도주하고 이런 검거하는 상황. 만약에 우리가 그 적절하게 체포하지 않았으면은 우리 해경대원 14명 싣고 NLL을 넘어갈 뻔했어요. 골치 아프게 되죠. 저기 왜 저러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어선들은 NLL 바짝부터까지 조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에 납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연평도와 백령도 남쪽에서만 조업하게 돼 있고 거기 조업 한계선이 거져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조업 한계선과 NLL 사이가 빈 공간인데 중국 배들은 밤에 살짝 거기 들어와서 그물을 쳐놓고 싹 빠져나갔다가 낮에는 올라가 또 걷는 식입니다. 그게 들락거리고 저렇게 조업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쪽에 조업 금지 구역이니까 해경배가 안 나가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해경이 출동했는데 그 해경 스왓 대원들을 싣고 도주하는 게 중국 어선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정전 협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 중국 배들을 좀 밀어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발포를 한다거나 무력을 쓴 건 없잖아요. 일단 경고하고 밀어내는 것에 주력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파란 색깔 있는 지역이 그러니까 해상 DMZ입니다. 비무장지대고. 아, 바다 위에 있는 비무장지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북한이 공동 관리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작전을 하려고 그러면 유엔사에 그 배를 등록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배도 등록한 게 없고 해가지고 사실 작전을 거의 못하고 방치했었습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어선이 현재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가지고
해산물을 싹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엔사에다가 함정 내척을 등록을 하고 그 배를 통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는데 1953년 정전협정 체결한 이후 이렇게 단속할 것도 처음이고 이번에 이제 이걸 앞두고 유엔사 차원에서 중국한테 경고를 했다면서요. 제발 좀 빼라. 통보를 해야 되죠. 네. 이거 쉽게 말하면 우리 왜 전방에 가면은 수색대 요원들이 들어가는 GP 지역, DMZ 비무장지대 있죠. 거기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업이 바다에서 하는 농사인데 그렇게 딱 바다에도 DMZ를 비워놨는데 우리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중국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 격입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자면 비유가 우리 이런 DMZ 들어서 중국 사람이 농사 짓는 거다? 네, 지금 예를 들어 하천 경계부지도 농사 금지하게 돼 있는데 저렇게 완전히 어떤 비무장지대, 물론 비농사지대는 영어로는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저렇게 짓는 건 불법이고요. 따라서 유엔사가 중국에 통보를 했고 통보한 다음에 일단 밀어내는데 저 보시다시피 우리 배들이 고무보트입니다. 엔진이 있는 거. 저걸로 박아서 밀어내지 못하고요. 방송으로만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통보도 하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적당한 시기에는 어떤 발포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발포라는 게 저 배를 쏘는 게 아니라 경고 사격. 이거는 왜냐하면 DMZ 육상에서도 가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경고 사격까지는 그럼 정전협정을 어기는 게 아닙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경고 사격을 할 수가 있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NLL에서 하듯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배가 뭐 워낙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다를 헤집고 다니면서 불법 조업을 한다는데 골치를 많이 썩고 있죠, 우리나라 말고도.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건 그나마 중국에서 가까운 데 있으니까 소형 어선들 위주로 하고 큰 배는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배들도 나오는데 큰 배들은 동남아 지역은 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하고 아프리카 연안까지 출몰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는 필리핀에서도 한번 납포했던 적이 있었고 발포해서 아르헨티나에서도 격침을 시켰던 적이 지금 보이는 장면은 인도네시아죠? 예,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저것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이 저렇게 발포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 문제를 삼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죠. 네. 자, 아르헨티나는 어떻습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것도 아르헨티나는 저기 나오는 배 정도가 아니라 원양어선 한 척이 충분히 큰 배가 격침을 당했습니다. 몇 차례나 아르헨티나 해군에서 이 불법 조업인이 나가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나가질 않아서 직접적으로 쏴서 격침을 했고 무려 8명이나 승무원들이 체포가 됐습니다. 자, 결국 아르헨티나 직접 나서서 이제 불법 조업하는 이 상대를 상태로 격침까지 시켰는데요. 저 화면에서 나오는 아르헨티나 배, 단속배는요, 해경이 아니라 해경배입니다. 코스트 가드는 전 세계 마크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발포를 해도 해경이 하게 되면은 치안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적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중국이라는 게 워낙 시장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인도네시아랑 아르헨티나는 뭐 별로 개의치 않는 모양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겁니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북한 문제, 통일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북한을 한테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북한 해군이 중국 어선한테 정선 명령을 내리면 반드시 씁니다. 왜냐하면 정선 명령 오면 바로 그냥 총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몇 명 죽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해경한테는 발길도 하고 흉기를 막 휘두르는데 감히 북한 해군한테는 흉기는 뭐 상상도 못하고 정선 명령에는 딱딱 씁니다. 안 쓰면 바로 발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사대주의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숭중주의가 중국을 너무 숭배하는 게 너무 심하죠. 과거에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대주의가 셌는데 요즘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의식을 해서 설설 기는데 이렇게 세계 무대에 나가보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3등 국가로 보면 shame on you 하듯이 약간 그렇게 보죠. 우리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지금 너무 중국을 쩔쩔매고 있는 상황. 저렇게요. 인도네시아가 납포한 중국 불법 어업하는 중국 배를 폭파시키는 거 촬영해서 공개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겁을 주는 건데 저런 액션, 저기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배 자체를 이제 우리도 왜 불법으로 마약 같은 거 잡으면 태우고 양담배 태우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경이기 때문에 딱 공군력에 들어 제대로 행사하면 끔찍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본의 경우인데요. 자, 파도를 활용해서 아예 물을 중국 배에 쏟아 붓는 일을 하는 건지. 네, 저게 해상보안청인데요. 미국 저기 해상 자위대가 아니고 물대포를 쏘는 건데
아주 전통적으로 중국에 움찔움찔 힘을 못 쓴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그대로 지금 뭐 장기 불황까지 다 따라가고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생각고 겪으면서 점점 목소리 높이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군대도 제대로 없고 약한 네. 나라잖아요. 근데 우린 정상적인 일본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보통 국가인데 알아서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도 이제 형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 저런 문제 있을 때 굉장히 마찰 관심을 쓰잖아요. 사실 일본 제품도 중국에 너무 물건을 많이 팔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기 한국과 일본에 있잖아요. 네. 제1의 무역 대상 국가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한데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어떤 그 대책이나 이런 게 좀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네. 여기 오기 전에 저기 한국에 나와 있는 특파원한테 좀 물어봤어요. 일본인 특파원. 네, 일본인 특파원한테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이 저기 일본해가 멀기 때문에 네. 숫자가 많지는 않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불법 조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이 정말로 엄격하게 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뭐랄까 그런 어떤 주권이 뭐 침해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논란이 되는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하여간 대응을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영상은요, 우리 해경이 배에 올라가서 잡고 뭐 몽둥이를 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훨씬 더 큰 배로 경고 방송하고 꼼짝 못하게 달달달달 끌려 나온 그 중국이 어부들의 불법 조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되나 보네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는데 네. 참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정부에서 상당히 유력한 고위직을 지낸 분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네. 우연하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그 불법 어업하는 네. 그런 배를 대한민국이 그냥 두었어야 되겠느냐 말이야. 네. 그건 명백하게 그거는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자기 생각으로는 그 저 배 앞에다가 네. 저기 총까지 발사를 해야 된다. 네. 라고 굉장히 흥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다음날 네.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밀리터리 포리스라고 해서 네. 저기 민정경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저렇게 대응하는 걸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상층부에서도 네. 논의가 많이 됐던 거 아닌가 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연하게 그렇게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나올 정도였으니까. 우리 어부가 중국 연안에 가서 불법 조업하다가 중국 경찰, 중국 해경에게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어부들이 저렇게 흉기를 중국 경찰한테 휘두른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우리나라 배들은 중국 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 중국은 워낙 불법 조업을 많이 해서 연안에 고기가 싹 말랐어요. 네. 따라서 우리 쪽으로 오는데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중간에 중간 지역이라고 해서 EEZ를 확정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중국이 다 차지하고 우리 확실한 EEZ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황해, 서해 절반을 훨씬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아서 숭중지휘로 기고 있으니 네. 참으로 답답하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요. 네. 우리 해경의 저 특공대 스와트대원 상당히 용감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됐던 우리의 단속. 일단 전부 다 중국 배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청 몰아내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는 생각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 폼나는 대책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봉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이정우 편집위원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